사진을 보시면 1968년 6월 1일 여의도가 준공됩니다. 재미난 글이 써 있습니다. 여의도 완공 기념비입니다. 옆에 서 있는 분은 1966년 서울시장에 취임했던 김현옥 서울시장이지요. 이 위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민족중흥의 기운과 400만 서울시민의 정성을 모아 영명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여기에 한강개발의 기본인 여의도를 구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참 약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권위주의 시대의 글이죠. 이곳을 금융 도시 혹은 국회의사당 같은 걸 넣어서 한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지금은 그런 일을 잘 안 부릅니다만 과거의 여의도를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증권회사와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의도가 준공되는 것은 사실상 강바닥에 흙을 계속 올려서 더 이상 범람하지 않게 둑을 넣겠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밤섬의 일부를 발파해서 거기서 생겨난 암석과 흙을 바지선을 이용해서 여의도로 움직여서 여의도 전체에 동그랗게 둑을 쌉니다. 그거를 한자어로 표현해서 윤중제라고 부릅니다. 윤중제에는 혹시라도 주변의 강의 흐름이 완만하기는 하지만 강물에 언저리가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무를 계속 심지요. 그래야 나무가 토양을 꽉 쥐고 있어서 흘러나가지 않게. 그때 심었던 나무가 벚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울 시민들이 여의도 벚꽃 축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비행장 활주로 정도로 일시 쓰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행사 공간으로 쓰였던 것이 드디어 더 이상 물이 범람하지 않는 쓸만한 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격서울, 돌격건설을 외친 김현옥 시장은 여의도 준공 역시 그와 다르지 않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완공합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 라고 하는 표어를 붙여가지고 여의도 공사를 강행합니다.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언정 여의도에 들어간 돌의 숫자라고 하는 게 400만 개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의도 준공 기념비에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의도가 만들어지면서 여의도는 여러 가지 쓰임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죠? 이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청 용지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이 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구상도 있었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여기는 국회 용지. 드디어 국회의사당을 이쯤 생각했던 모양이고요. 여기에다가는 지금은 다른 게 들어가 있지만 공급처리시설. 아마도 쓰레기 처리를 포함해서 상하수도, 난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모양이겠죠.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빛의 63빌딩이 서 있는 곳입니다. 밑을 자세히 보실까요? 흐릿하지만 뭘까요? 종합병원 용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청도 오고 병원도 오고 그다음에 국회도 오고 공급처리시설로 갖추는 완벽한 독립도시 이런 것을 갖추고자 했었습니다. 여의도에 대한 구상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냅니다. 건축가 김수근의 여의도 계획도 유명한 것이죠. 아무튼 그 귀퉁이 한복판을 차지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부지는 이렇습니다. 동부 이촌동의 한강맨션과 마찬가지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무지하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했겠죠. 여의도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믿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서울시가 직접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교훈이 있었나요? 시민 아파트 붕괴 참사의 교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중산층용 아파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넓은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최대 60평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근데 60평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평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30평은 옆집을 터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 그렇게 해서 60평을 쓸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1960년대 초 공용주택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다. 아파트란 3층 이상의 건물로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A형은 9평이고요. B형은 7평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60평이라면 7평 아파트에 비해서 8배 이상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드디어 부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 서울시가 바로 서울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 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건설한 시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뭐예요?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절대적으로 다른 튼실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의 계획은 여러 곳이 있었다 그랬죠? 건축가 김수근의 여의도 계획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합동기술개발공사의 안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건축가 김수근이 소속돼 있던 회사 이름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서울합동기술개발공사도 등장하죠. 드디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합, 합동 이런 용어가 등장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의 아파트 사업 또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조그만 소규모 전문 집단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종합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건축, 토목, 조경 뭐 등등등 전 분야가 합해서 하는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 얘기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저력도 커졌고 벌이는 사업도 더 이상 고만고만한 영세 사업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당연하게 뭐예요? 엄청난 경제 성장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의 몸집이 커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특히 여의도와 같은 것은 건축의 문제, 토목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여의도에 본격적으로 투사됩니다. 한강 맨션 아파트를 한국 최초의 맨션 아파트라고 분양 공고했듯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입주자 공고도 역시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구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갖는 자랑, 사는 즐거움, 꿈이 있는 마이홈. 여기 가면 정성 어린 새마을, 격조 높은 아파트. 여기 가면 뭐예요? 건강을 얻는 곳, 시간을 얻는 곳, 부귀를 얻는 곳.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사건적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만한 아파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드러냈겠죠. 15평형도 있고요. 생각보다 작죠. 2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40평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30평형 아파트는 옆집을 터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60평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한국에서 최초로 옆집과 터서 쓰는 아파트가 됩니다. 2개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파트는 옆집하고 2세대를 못 쓰나? 혹은 위아래를 쓰면 안 돼? 왜 아파트는 2층이면 안 돼? 안 될 것 없죠. 아주 재미난 게 옆으로 터서 쓰는 최초의 아파트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되고요. 위아래를 한 집이 쓰는 아파트는 반포 주공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추고 있는 게 또 여의도 시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날 63빌딩이 들어서 있는 데고요. 여기가 아파트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진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마포 아파트는 10층으로 구상했다가 낮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최초의 12층 아파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가 지어져요? 힐탑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높게.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고요. 우리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는 최초의 12층 아파트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높이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도 학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겠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김현옥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독대 없애기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발코니에 장독대를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춰서 복도 쪽에다가 놓는데 복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복도에 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는 아주 지혜를 짰죠. 복도에서 한 집으로 들어가려면 한 단 정도를 높여 들어가야 되고, 이건 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다만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에겐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을 더 쌓아서 쇠막대기로 울타리를 둘러서 뭔가 물건을 두는, 그러니까 장독이나 항아리가 적은 분은 계절용품을 둬도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갔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60평형에 이르기까지 대단했습니다. 도시화는 가속돼 있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아요. 남성의 경우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중단 없는 전제를 부르짖는 공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여성은 사주의 입장에서는 남성 노동력이 훨씬 더 많다, 혹은 힘쓸 일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을 채용하겠죠. 여성은 도시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거처가 중요해요. 어디서 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벌어먹을까? 이 두 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게 중산층의 등장과 딱 맞아떨어진 게 식모라고 하는, 제가 폄훼해서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가사도우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아파트와 관련해서 가사도우미 방을 아예 두는 것이 시작되죠. 공급할 당시부터 아예 식모방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식모를 두는 사람과 둘 수 없는 사람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30평입니다. 그러니까 20평형에서는 대부분 없습니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예외 없이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거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에도 식모방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5평, 20평, 30평 이런 식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30평형 이상에서는 대부분 식모방이 당연히 있었고요. 식모를 대부분 뒀습니다. 인건비가 쌌으니까. 따라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또는 한강 맨션 아파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점점 성격을 굳혀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강중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 초에 서울의 전체적 기운이 강남으로 이전하지요. 강남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건 뭐예요? 영동이라고 부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동이라는 뜻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단이 영등포에 많이 만들어졌고, 경성으로부터 영등포를 건너서 부평, 인천으로 이어지는 축이 제일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이 좁아서 안 되겠다. 63년에 서울시 행정구를 확장해도 사람들은 계속 몰린다.
여의도 준공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눴을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의도 준공 기념비에 서울 시민을 몇 만이라고 썼습니까? 400만 서울 시민의 정성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400만도 대단한 거죠. 1965년에 작가 이호철이 발표한 소설이 뭐예요? 서울은 만원이다. 이런 소설이죠. 그만큼 서울의 도시화는 심각했죠. 따라서 도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하고 직접 연동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강을 건너가는 공간의 확장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영등포의 동쪽이야. 그래서 영동 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서울의 남쪽이야. 남서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포 주공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려진 조감도에는 남서울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반포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제는 요만한 게 한강 맨션 아파트였다면, 그죠? 그런 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게 되죠. 이 모두가 다 중산층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정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이 수영장 계획은 끝까지 유지돼서 결국은 뭐예요? 실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저 땅을 분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기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겠어요? 1년에 보름쯤 운영할까? 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나중에 흥미롭게도 실내 사우나로 바뀌어서 분양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계획의 꿈은 대단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이 즈음에 삼익주택이나 이런 맨션 아파트들이 대부분 실외에 실제적으로 수영장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역시 실외에 수영장을 둬야 분양 전략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믿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남서울 아파트가 거의 준공에 가까이 됐을 무렵 사진입니다. 지금 남서울 아파트, 지금은 반포 주공 아파트죠. 반포 주공 아파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이 위, 아래가 있습니다. 이 위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한 중산층용 아파트, 밑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AID 융자를 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화적 자본을 갖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게 반포 주공 아파트의 등장입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 공고를 내야 되겠죠. 역시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남서울 아파트 1차 분양. 아주 재미난 게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한강 맨션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강 맨션과 유사하나 건물 간의 간격이 더 넓고 시원하게 멀고 단지 내 시설도 많은 개량이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주택 가격이 뭐 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23평, 32평 A형, 32평 B형, 42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 2, 3, 4, 5, 6층이라고 되어 있고 32평 B형은 6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죠? 다 5층인데 왜 그것만 6층일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30평형을 옆으로 터서 60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포 주거 아파트는 32평형을 위아래로 한 집이 써서 실내에 계단이 있죠. 그래서 64평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 T자 밑에 여기에 여러 동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짓고 중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한국 사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허례와 과소비라고 하는 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과소비란
그들의 입장에선 과소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적정소비라고 했겠죠. 그런데 양극의 하위에 있는 분들이 부의 분배 같은 게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됩니다, 신문에.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더 이상 32평 복층형을 하지 말 것, 이래가지고 골조는 6층인데 일부는 1, 2층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단층인 6층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6층 아파트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6층을 2층을 한 세대가 쓴 건 요 두 동만 남았고요. 나머지 모두는 골조는 6층이나 안 된, 변경된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얘기죠. 건설부가 대한주택공사 총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호화, 사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건설부 장관이 대한주택공사 총재한테 사업 승인 요청 어떻게 하냐, 내부 계단 제거, 2층으로 못 써, 이렇게 한 거죠. 내부 계단을 제거해라. 상부층 2, 4, 6층이죠. 1, 2층을 같이 쓰고 3, 4층을 같이 쓰니까 한 집의 두 번째 층 2, 4, 6, 2, 4, 6층의 평면을 하부층과 동일하게 바꿔라. 즉 복층 아파트 안 돼, 단층 아파트를 해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미 지어진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계획했던 것은 모두 바뀌게 되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식주 모두 분수 넘치는 예가 너무 많다. 부정적으로 보면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가계소득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왜 사치스러운가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는 열등의식이 작동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졸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심한 게 이런 거예요. 고래수염 이쑤시개도 쓰고 있더라. 과잉으로 사치, 허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결국은 그게 중산층 아파트인 반포주공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이후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집단적 주택단지 개발로 꼽히는 게 잠실입니다. 1, 2, 3, 4, 5단지까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도 잠실 그러면 롯데 월드타워에 있는 주변 전체가 잠실이잖아요. 그 잠실에 1, 2, 3, 4 단지는 모두 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에 비해 5단지는 드디어 고층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5단지 분양 아파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잠실주공 고층 아파트. 왜 고층이라고 크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보통 아파트 가운데 최초의 15층 아파트입니다. 15층 아파트에 우리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판상형도 있고요. 중간에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소위 탑처럼 생긴 타워형 아파트도 같이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역시 땅콩 모양으로 생긴 옥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아이의 익사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메꿔지고 현재도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항공사진을 통해서 땅콩 모양의 옥외 수영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가면 1972년부터 지금까지의 항공사진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을 찾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내가 살던 동네들이 어땠나 당시에, 그런 것들을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면 유익한 짜투리 시간 활용 같은 거에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아까 칼라 천연색 그림으로 보셨던 옥외 수영장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북의 한강 맨션 아파트, 강중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강남의 반포 주공 아파트가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게 1970년 초반입니다. 그 이후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의 띠, 남쪽의 띠 모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1970년대에 중산층 계급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75년에. 75년에 이미 강남 일대로 중산층이 요 지역은 80% 이상이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찾아서 갔죠. 그로부터 10년 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완벽하게 한강의 이남으로 편중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강남 8학군 혹은 강남 3구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지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계층화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아파트들, 지난 시간에 봤던 한강맨션과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한 여의도 시번, 반포주공, 잠실주공 고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주마간상격이지만 한국 사회와 아파트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